피렌체 르네상스의 요람, 그리고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성당. 원래 이제 산타 레파라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두오모라고 불리죠. 피렌체. 독일어로는 이제 플로렌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플로리다, 피오린다, 전부 다 같은 말들입니다. 휘오레, 플라워, 꽃에서 나오죠. 꽃이 도시인데요. 옛날에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다가 잠시 수경지를 좀 찾아봐라. 부하가 멋진 장소를 찾았습니다. 강물도 흐르고 꽃들이 만발해 있는 그 수경지를 찾았던 부하 이름이 첼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너리즘 조각가 벤베누토 첼리니 자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까마득한 우리 할아버지, 로마 시대 때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자기 일가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정착한 것이 피렌체가 됐다. 피렌체 시민들은 다 우리 할아버지 고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피렌체 대성당인데요. 왼쪽에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지오토가 설계한 깜파닐레 종탑. 바로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하얀 지붕, 팔각형 세례당. 단테가 세례를 받았던 바티스텔 디 산 조바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인구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다 헤아리기도 힘든 무수한 인문학자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이 출몰했죠. 엄청난 천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인구 10만 명에 몽골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셀주크 터키 와해되고 룸 투르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군 때 그쪽에서 잘 방어를 했는데 룸이 몽골 때문에 또 와해가 됐죠. 그 바람에 오스만 투르크가 득세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리고 불안한 와중에 많은 고전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도망옵니다. 그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타당한 얘기고요. 자, 위에서 보면 팔각형 세례당과 대성당이 보입니다. 원래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산타 레파라타, 빨간색, 좀 키우자 해서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주황색으로 키워놨어요. 몸통은 똑같은데 지금 이제 노란색을 보면 몸통은 똑같죠, 그죠? 근데 앞쪽에 세입 클로버처럼 생긴 게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네, 프란체스코 달렌티의 설계. 그렇지만 지붕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었어요. 뚜껑 없이 비 맞으면서 예배를 받다니까요. 그거를 지붕을 얹었습니다. 둥근 지붕을 얹게 이게 레파라타고요. 자, 그래서 지붕 없이 예배를 보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얹을 것이냐. 기술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이건 19세기 정면부고요. 막 짓기 시작한 초기. 이건 이제 19세기 이전의
정면부 파차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무수한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이자 조각가가 드디어 뚜껑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네, 불세출의 천재였었죠. 그리고 묻혔어요. 피렌체 대성당에 묻혔다고 했는데 기록은 있는데 어디 묻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에 지하에 브루넬레스키의 묘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지하고요. 자, 그래서 이 몸통 오른쪽이 이 반구형의 두오모를 이제 꾸폴라라고도 하는데, 꾸폴라를 얹은 모습인데 딱 쪼개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왼쪽은 고딕, 오른쪽은 르네상스. 이쪽은 이제 몸통 부분입니다. 몸통 부분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옆에 자, 여기에 붙어 있는 부조와 조각들이 르네상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이달로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껴 있어요. PPT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브루넬레스키 돔에 대해서는 멋진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미술책인데 역사 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많이 안 팔렸다고 해요. 이게 원서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는 사람 몇 손가락에 꼽는 이희재 선생이 번역을 했네요. 자, 질문은 피렌체 두오모는 르네상스 건축이냐 아니면 고딕 건축이냐. 구상, 어떻게 지을 거냐. 그 구상의 시점으로 봐서는 고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세기 초반에 1248년, 47년 이때 고딕이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50년 뒤에 고딕 시대, 초기 고딕 시대에 피렌체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놀포 디 캄비오. 피렌체 가면 폰테베키오라는 다리 있죠, 그죠? 그거 장마 있을 때마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교량 건축, 바로 아르놀포 디 캄비오입니다. 1366년에 대성당 몸통 부분의 지붕. 그런데 동쪽 머리 부분, 교차부에 지붕이 뻥 뚫려 있었어요. 지붕을 얹을 기술이 없습니다. 야, 이거 좀 얹어봐라.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두 공방에서 도전을 했어요. 쇼바니 디 라포기니는 고딕 건축 방식대로 공중부벽을 사용한다. 공중부벽이란 것이 이 벽체가 지붕을 얹으면 지붕 때문에 누르는 힘과 밀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밀리는 힘을 이게 벽체가 뒤로 자빠지지 않게 하려면 받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 받치는 구조물을 부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벽과 또 위층에다가도 상층부에다가도 부벽을, 이게 이제 공중부벽인데요. 자, 이건 이제 전형적인 고딕 대성당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고딕식으로 진짜, 그 다음에 데리디 피오라반티는 우리 공중부벽 쓰지 맙시다. 공중부벽은 고딕 아니냐. 고딕은 알프스 북쪽에 그 야만인들이 프랑스에서 발명이 됐고 독일에서 유행하고 프라하에 짓고 있는 그
야만 고트족이 우리 같은 세련된 고대 로마를 계승한 우리가 그런 걸 쓰냐. 이겹 첨지형 국룡을 쓰자.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래서 야, 좋다. 좋아. 공중부벽 없애자. 고딕식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식으로 합시다. 그때 마침 피렌체와 숙적이었던 밀라노 대성당, 그게 고딕이에요. 돌덩어리만 대리석이지 100% 고딕입니다. 밀라노, 우리하고 원수지간인 밀라노가 저거 고딕을 쓰는데 우리가 고딕을 쓸 수 있냐? 우리는 고딕 하지 맙시다. 그게 이제 피렌체의 정서였어요. 조르조 바사리, 미켈란젤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건축 양식, 고딕 양식, 이런 개념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피렌체에서 활동을 했고 미켈란젤로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양반이 쓴 가장 뛰어난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에 대하여라는 책 내용이 이제 이 책이요. 1550년, 그리고 2판, 그렇게 됐는데, 여기 빨간 줄 쳐놨습니다. questo maniera fu trovata dai Gotti. 이 양식이 바로 고트족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 이게 바로 건축 개념으로서의 고딕 양식을 처음으로 언급한 말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글이 뭐냐면, 제가 그걸 요약을 했는데, 고딕은 기괴하고 야만적이다. 고전 미술, 그리스 로마와 전혀 다른 장식, 전혀 다른 비례다.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건축이 아니고 종이장처럼 얇다. 스테인드 글라스니 뭐니 벽체가 얼마나 얇아요. 종이로 만든 거 아니냐. 기둥, 코린토스, 이오니아, 도리스식 이런 우람한 기둥 대신에 여기는 기둥이 아주 대꼬챙이처럼 가늘어요. 가는 다발 기둥들을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기운이 없어 보인다. 기운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아름다운 미술을 잊게 만든다. 도처에 뾰족뾰족한 바늘, 송곳 같은 첨탑을 올리고 아무데나 나뭇잎이 막, 나뭇잎. 건축 비례 과장이 심해서 문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다. 여러분, 랭스 대성당, 아미엥 대성당, 샤르트, 어떻게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 입구가 어떻게 돼 있죠? 앞에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트럼펫, 주둥이처럼 앞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어서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트럼펫처럼 튀어나온 포탈 말이에요. 포탈. 포탈에 뾰족한 상부, 팀판으로 3부 그 포탈이 1층의 경계를 넘어서 2층으로 솟고 있잖아요. 지붕을,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훌륭한 건축가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건축 양식을 고트인들이 지었다. 뼈대처럼 툭 붉어진 천장의 늑고 공룡은 건축물에 저주를 퍼붓는 거다.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고딕식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맨 위에 un'altra specie di lavori che si chiamano tedeschi. 테데스키는 그 독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테데스키. 일 테데스코, 이 테데스키. 그 다음에 빨간 줄, questo maniera fu trovata dai Gotti, 고트인들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요. che per aver rovinato, 옛날 이태리 말이야. 이게 사투리입니다. 토스카나, le fabbriche antiche. 안티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씩 달라요. 그죠? 다 죽어버렸다. 모르티, 리, 아르키테티, 건축가들 다 죽었다. 벨레 구에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동고트, 서고트 막 맨날 라벤나, 이 전투, 뭐, 테오도리쿠스, 전부 이제 그걸 다 싸잡아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리고 주로 이제 동고트인들이 그쪽에 정착을 했죠. 그죠? 거기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얼마나 또 군대 와서 이제 때려 부쉈습니까? 다 죽어버렸다는 거야. 바사리 이전에도 고딕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있었지만, 건축 양식을 특정하는 개념으로는 바사리가 처음이에요.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송곳 같은, 바늘탑 같은 게 첨탑이 뾰족뾰족 서 있고, 곳곳에 그냥 나무 이파리 같은 게 붙어 있고 말이에요. 건축 비례 과정에 있어서 문이, 보셔. 지붕을 뚫고, 천장을 지금 뚫고 올라왔어요. 야. 이 보셔. 네, 걸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툭 불거져 있지만 재단부가 굉장히 밝죠, 그죠? 굉장히 밝습니다. 재단부가 밝아요. 예. 앞쪽에 이제 암블라토리움 쪽으로 막 빛이 막 범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창을 많이 냈기 때문이야. 모든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재단부 중심 한 점을 향해서 부채살처럼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지하로 내려가면 컴컴해요. 창문이 없어요, 그죠? 이거 너무 컴컴한 거 아니야? 이 창문 많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최초의 고딕 생드니. 그렇습니다. 이 생드니 최초의 고딕을 보고 바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뼈대처럼 툭 붉어진 천장의 늑골 궁룡은, 이게 이제 갈비뼈들이 건축물의 저주를 퍼부은 거다. 그리스 로마 신전 판테온에 이런 거 뼈대 있었어요? 뼈대 없었잖아요. 기둥이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뭐 이런 게 아니고, 통기둥이 아니고 이거 다발기둥이야. 대나무 묶어본 것 같아요, 그죠? 휘청휘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뼈대처럼 툭 붉어졌다고 하는 그 늑골 공룡들이 사실은 천장을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리 울스건 여기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뼈만 안 다치면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내려앉지 않아요. 다 내려앉았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거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원래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지만 성직자들 성직자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 그죠? 프랑스는 지금 가보면 막 시골에 조그만 로마네스 성인들 대가리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독일 사람들 뗀 거 아니야? 프랑스 농부들이 다 떼부순 거야. 자, 어쨌든 고딕 싫다. 밀라노 나쁜 놈들이 고딕 하는데 피렌체가 왜 고딕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둥그렇게 갑시다. 네리 디 피오라반티가 맡게 됐죠. 네리 디 피오라반티는 포도주 통을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된다. 지붕 얹을 수 있다. 바가지처럼 뚜껑을 얹을 수 있다는 거야. 링을 끼우듯이 하면 된다. 포도주 통을 쇠 테두리로 감싸는 것처럼 돌 사슬이나 나무 사슬, 돌로 사슬을 만들어서 감아주면 된다는 거야. 쇠로 감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풍선에다가 이제 물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길쭉하죠, 그죠? 그렇지만 식탁에다 딱 놓으면 옆으로 쫙 퍼지잖아요. 옆으로 바깥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벽을 같이 미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쇠 사슬이나 돌 사슬로 포도주통 이런 식으로 감아주면 옆으로 확 퍼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m로 합시다. 근데 패스트 때문에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세수가 제대로 이제 이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연기, 또 연기. 예. 그러다가 거의 한 세대 이상 미뤄졌었는데요. 프렌체 대성당의 몸통 부분, 신랑과 측랑 부분은 고딕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당연한 거죠. 13세기 말서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대성당 돔은 네리 디 피오라반티가 아이디어를 냈고 포도주 통에다가 이거 삿을 감아서 형태 유지합시다. 이거를 브루넬레스키가 실현을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누가 휴대폰 딱 주면서 야 이거 서로 통화할 수 있대. 이거 한번 만들어보 그런 아이디어 멋있지 않아? 아이디어를 갖는 거하고 그거를 구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이걸 구현한 게 브루넬레스키예요. 그래서 팔각형 첨두 아치 형태로 결정하고요. 이건 네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안팎 두겹 구조, 두겹 구조로 옮겨. 세 번째 돌사슬과 나무 사슬로 이것도 이제 역시 네리 디 피오라반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특징이 모두 네리 디 피오라반티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실현한 것은 브루넬레스키의 발명품 덕분이었다. 여러 가지 전례 없는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이 건축물에 고대 부활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고딕과는 완전히 달라요. 브루넬레스키 발명은 뭐냐? 첫 번째, 어그쌓기, 오니쌓기 또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잘못된 용어고요. 가로, 세로 쌓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바지선을 개량해서 아르노강 건축자재, 기중기, 거중기, 권양기를 개량했습니다. 어떻게 개량했냐면 이걸 이제 도르래를 움직이려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소를 4마리를 묶어가지고 돌렸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야지 이제 돌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는 앞으로는 가지만 뒤로는 못 갑니다. 빼기 안 돼, 빼기. 이걸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가 왼쪽으로 가다가 아니야,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 이거 이제 그럼 소를 묶어놓은 걸 풀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묶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시간도 늘어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철컥철컥 하면 벌써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 장치를 발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 발명. 베어링을 발명했어요. 회전축 교환도. 랜턴 설계. 란테르나. 자, 이 모든 발명 중에 가장 큰 발명은 벽돌 쌓기입니다. 외벽의 벽돌 가로 세로 쌓기. 가로 세로 쌓기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청어 가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푸스 스피카툼, 스피아닉 베쉬, 생선뼈 또는 현장에서 이제 헤링본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헤링본이요. 제 생각에는 가로 세로 쌓기, 지그재그 쌓기, 기역자 쌓기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쌓기고요. 이게 뭐가 혁신적이냐? 이거 로마 시대에 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만 혁신입니다. 외벽 부분이고요. 가로 세로 쌓기를 한번 실험해 본 거고요. 자, 그런데 기원 후 2세기 초 트라이누스 광장에 트라이누스 마켓 그 바닥을 이런 헤링본으로 쌓아놨어요. 서기 2세기란 말이야. 아니 고대에 있었는데 이게 뭐 브루넬레스키냐? 이것도 시에나 거기 이제 말 경주하는 시에나 푸블리코 광장
시청 광장이죠, 그죠? 앞에 장식판, 이것도 역시 헤링본이라면 헤링본. 이거는 벽면 장식인데 벽면 장식도 역시 헤링본이에요. 그러면 브룰레스키의 이 가로세로 쌓기하고 이 벽체 헤링본, 바닥 헤링본 이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고대의 헤링본은 장식 목적이에요. 바닥 벽돌. 브룰레스키는 돔의 암벽 천장에 적용한 거예요. 가로면에 깐 것도 아니고 세로면에 붙인 것도 아니에요. 암벽 천장은 바가지 안쪽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헤링본을 적용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확 쏟아지지 않나요? 안 쏟아집니다.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쏟아진단 말이야. 라고 브룰레스키가 힘주어서 얘기했는데 그때 시무회에 모인 7명의 건축가들 중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다 쏟아진다고 얘기했어요. 브룰레스키 안 쏟아집니다. 안 쏟아질 턱이 있나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안 쏟아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나가. 그랬더니 브룰레스키가 주머니에서 달걀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줬어. 그러면 이 달걀을 세로로 세우는 사람한테 일감 줍시다. 사람들이 막 잘 안 세워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브룰레스키가 이걸 콱 찧어가지고 찌그러뜨려서 이제 세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그런 식으로 세울 수 있거든? 여러분 다 이거 쏟아진다고 했지만 제가 딱 지어놓고 나면 이건 나도 똑같이 할 수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맡아드는 거야. 수평수직 벽돌, 가로세로 벽돌은 구조물 안에서 기울어진 암벽 천장 안에서 제각기 받치는 힘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며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고딕 건축 외부의 공중부벽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자, 아까 헬레니 시대의 어그쌓기, 오니쌓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로스킨 이희재 선생 번역 있잖아요. 그 책에도 자꾸 이제 오니쌓기, 어그쌓기. 아닙니다. 이 어그쌓기, 오니쌓기 이거예요. 저게 헬레니즘 발명이에요. 가로세로 쌓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암벽이 떨어졌을 때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돔 자체에는 공중부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상벽 아래 바깥쪽에 조그만 이 부벽들이 보이죠, 그죠? 공중부벽들이 있습니다. 공중부벽, 부벽. 이건 이제 얼른 지나갈게요. 사다바리아 헤알 도사르. 여기 보면 부벽 보이십니까? 부벽 있죠, 그죠? 이게 부벽이에요. 활처럼 생긴 게 부벽입니다. 부벽과 공중부벽의 모티프는 로만스크 시대 또는 후기 고대에 있습니다. 6세기에 라벤나 산비탈레. 보셔. 이거 공중부벽 아니에요? 고딕의 발명이 아닙니다. 장미창도 고딕의 발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딕의 3대 요소 다 고딕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벽체가 틈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샤르트르고요. 그 다음에 재단부까지. 재단부의 전개는 프랑스에서 특히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었죠. 그죠? 자, 부벽들, 공중부벽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요. 위에 하중이 얹히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은 벽체가 두껍고 창문이 조그맣고 답답하고 어둡고
단단하고 육중한데, 고딕 건축은 얄쌍하고 밝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깥을 보면 벽체를 바깥으로 공중부벽으로 다 밖으로 빼낸 거예요. 돈 더 많이 듭니다. 더 힘들어요. 사고도 더 많이 나고. 대신 빛이 많이, 그러니까 천상의 예루살렘, 묵시록에 나오는 청옥과 홍옥과 뭐 자수정과 에메랄드 막 보석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저 위에 있던 거를 지상에 끌고 내려온 게 바로 고딕의 이념입니다. 빛의 메타피직. 이뻐요. 밖에서 보면 흉측합니다. 이게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 막 보강장치 나왔습니다. 밖에도 막 얽어놨고요. 보베 생피에르. 너무 높이 지다가 이제 무너졌어요. 새로 지으면서 돈 떨어져가지고 몸통은 건축을 포기하고 머리통만 있어요. 보시오. 머리통밖에 없잖아요. 몸이 없어요. 몸이. 한번 무너지고 새로 짓느라고 돈 떨었어요. 자, 그러면 피렌체 대성당의 돔, 뚜껑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중 지붕입니다. 바깥벽은 순 껍데기예요. 아주 얇습니다. 껍데기고 안벽에 가로 세로 쌓기로 지은 구조물이 있고 그 사이에 그물 구조가 있습니다. 그 그물 구조가 안벽과 바깥벽 사이에 틈을 메워주고 바깥벽의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벽의 무게는 그물 구조를 통해서, 그물 구조도 이제 벽돌로 쌓는데 그물 구조를 통해서 안벽 천장에 그대로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꼭대기에 랜턴이라고 부르는 거, 그쪽은 빛을 수용하기 때문에 랜턴이라고 하는데, 란테나, 랜턴의 무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무게라. 이 모든 거를 안벽 천장의 가로 세로 벽돌 쌓기로 해결한 거예요. 자, 그물 구조를 봅시다. 그물 구조. 외벽과 내벽 사이의 벽돌 뼈대입니다. 사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통로가 나 있어요. 인부들도 일로 다녔고 관광객들도 일로 다닙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내벽입니다. 내벽인데 교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바깥에서 벽과 벽 사이에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벽이 두껍고요. 여기 이제 가로세로 섞이고요. 외벽은 아주 얇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물 구조가 있는데 이 그물 구조가 사다리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물 구조를 봤고요. 여기 그물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 그물이에요. 사다리, 그물 구조. 여기 외벽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이 내벽입니다. 내벽 쌓기. 자,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 벽돌 막 떨어지네요. 맞아요. 쭉 미끄러집니다. 안 미끄러진다면서요? 미끄러져요. 당연히. 기우니까 미끄러지죠. 이게 아까 로스킹이 쓴 이희재 선생이 번역한 블레스키 동 그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엉터리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로스킹 바사리상도 받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양반인데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역사 쪽인데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걸 써놓은 거야. 이 책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거짓말인데
대표적인 게 이 내용입니다. 요게 바로 브롤레스키의 가장 기묘한 비밀인데요. 이 양반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필리포는 벽돌을 어긋나게 어긋쌓기. 아까 어긋쌓기 잘못된 거죠. 가로 세로 쌓기가. 이걸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돌출한 수직 벽돌을 이 거물못 역할을 했는데, 이 수직 벽돌들이 수평 벽돌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수직이 수평을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야. 거물못 역할. 이게 우리가 클램프 목공할 때 이렇게 나무 꽉 조여주는 그 클램프 있잖아요. 수직 벽돌이 수평 벽돌의 클램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벽돌은 90cm 간격으로 수평 벽돌층을 끊었는데, 이 수평 구간에 벽돌이 5개 들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가로로, 지금 이제 가로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죠? 올라갈수록 여기 가로 벽돌입니다. 하나, 2개, 3개, 4개, 5개. 이게 수평이에요. 앞에서 볼 때는 수평이지만 이 기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 끝에,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수직 벽돌을 붙였는데, 다섯 개의 벽돌은 왼쪽 오른쪽 끝에 수직 벽돌 2개가 일종의 클램프 역할을 해요.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해서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거 아니야. 5개의 수평 벽돌이 왼쪽 오른쪽 수직 벽돌 2개 덕분에 꽉 조여져서 미끄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한다. 양옆에서 비롯되는 압력에 의해 제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몰타를 말이에요. 몰타를 쫙 바르고 벽돌 5개 얹었어요. 이렇게 5개 얹고, 그 다음에 양 끝에다가 수직으로 2개 세웠어요. 근데 이게 조여줍니까? 이게? 수평 벽돌 사이사이에도 몰타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근데 옆에 세워준다고 해서 이걸 꽉 물어줘요? 이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책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쨌든 로스킴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브롤레스키 어긋쌓기, 가로 세로 쌓기가 신의 한 수였다. 세로 벽돌이 가로 벽돌을 양옆에서 꽉 조여준다. 거물못 역할을 한다. 가로 벽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기운다. 기울 때 기울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데, 세로 벽돌이 5장의 가로 벽돌을 양옆에서 좌우로 밀어주기 때문에 자력으로 고정이 된다. 네, 거짓말이야.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책과 연구소에서 로스킹을 다 뺏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어요. 다른 설명 없습니다. 이거 실험만 해도 아십니까? 집에서 한번 놓고 이렇게 기울여 보면 미끄러진 당장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면 브롤레스키는 어떤 원리로 버틸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클램프예요. 이걸로 이제 꽉 조여주는 거. 브롤레스키는,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과 같이 설명할 테니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내벽, 지금 이제 하중을 받는 내벽을 얘기한 거죠. 바깥벽은 소용없는 거고 그물 구조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벽이 핵심이에요. 지금 내벽을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쌓아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위쪽 단면입니다. 상단면. 이 부분이 상단면이야. 자, 제가 이제 지금 쌓아 올라간단 말이야. 위에 인부가 쌓아 올라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부분, 벽돌 인부가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단면이요. 상단면에서 봤을 때 세로 벽돌을 나선형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꼭지점을 시작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이럴 경우 위에서 누르는 힘, 곧 종합이 횡압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고 내벽 안쪽뿐 아니라 내벽 바깥쪽 가로벽도까지 미끄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버틸 수 있다. 카메라 조리개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가로벽돌의 형태를 다양하게 주문해서 써야겠다. 자, 벽돌이 다 똑같은 형태 아닙니다. 20가지가 넘어요. 마른 벽돌의 가로벽돌들은 결과적으로 아치 구조를 눕힌 것처럼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이제 수로교 같은 거 보면 아치 있잖아요. 그죠? 아치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아치가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근데 이 아치를 이렇게 눕힌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눕힌 것과 같이 미끄러지지 않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프레스코가 떨어져 나간 내벽의 안쪽 벽돌 쌓기와 돔 내부 통로에서 관찰되는 외벽의 안쪽면 벽돌 쌓기에서 밖에서만 보이는 바깥으로 드러난 껍데기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벽돌이 가로벽돌을 양쪽으로 붙잡아주는 바람에 안 미끄러진다는 허술을 하고 있다. 전체 25,000톤 가량의 지붕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아가는 돔의 안쪽 벽, 이 내벽이 몰타를 묶기 전에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내벽의 안쪽 직경. 그러니까 내벽이 상당히 두꺼웠잖아요. 두꺼운데 안쪽 직경이고 바깥쪽 직경이 있습니다. 안쪽 직경이 바깥쪽 직경보다 짧다는 것에 착안한 브롤레스키의 부정형, 다양한 형태의 벽돌 덕분이었습니다. 뽕디기 하신데요. 이 아치 구조물 해서 마른 목골, 요게 짧죠, 그죠? 요게 깁니다. 요게 짧고 요게 길어요. 쐐기처럼 딱 맞물려 있거든요. 압축 모든 인장 압력을 압축 압력으로 전환시키는 구조가 있는데요. 벽돌이 프로필에 요철을 주거나 공공한 벽돌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 안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쪽을 팔각형으로 이제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 둘, 팔각형인데요. 요게 내벽의 안쪽 벽이고 내벽의 바깥쪽 벽입니다. 요게 그물 구조고요. 그물 구조고 이게 이제 외벽이에요. 외벽. 요게 이제 갈비대인데 갈비대는 아무 역할 안 합니다. 아무 역할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세로벽돌이 있고 가로벽돌 5장, 세로벽돌, 가로벽돌 5장 이렇게 세로벽돌을 중간중간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이게 미끄러지지 않았다. 물론 요 직경보다 중심에서 요 직경보다 바깥쪽 직경이 더 길기 때문에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마름모꼴로 형성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미끄러질 수는 없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회오리 구조가 필요한데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벽돌 형태를 떴던 틀이고요.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이죠. 여기 이제 안쪽 면, 여기 바깥쪽 면, 여기 이제 그물 구조고요. 여기 외벽이고요. 자, 그런데 수직 벽돌이 여기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직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직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게 곡선으로 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바깥에서는 이게 직선인지 곡선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도 안 보이고 바깥에서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직선이면 안 됩니다. 못 버텨요. 회오리 치듯이 소용돌이 치듯이 휘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나선형으로 꼭지점을 시작으로 회전시킵니다. 세로벽돌을. 이럴 경우에 위에서 누르는 힘, 종합이 횡압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예요. 안에서는 안 보여요. 물론 밖에서도 안 보이고요. 자, 그런데 안토니오 다 상가로이 베큐가 남겨놓은
스케치에서 이거 보시라. 바로 이 부분이야. 이거 세로벽돌 아니야? 이거 가로벽돌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가로벽돌 6개, 세로벽돌 좌우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벽돌이 직선입니까? 소용돌이죠. 깔려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구조에서 종합이 횡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이게 이제 내벽의 구조라고 봤어요. 내벽의 안벽이나 바깥면의 구조라고 봤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상단면의 내벽, 상단면의 구조를 그린 겁니다. 이걸 도해한 거예요. 상단면. 이걸 상단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부. 작업자들은 세로벽돌을 먼저 세워서 기준을 갖고 가로벽돌을 채워갔을 것이다. 자, 그런데 2012년 11월에 피렌체 두오모 바로 동쪽 길 건너에 있는 두오모 박물관, 오프레델 두오모 확장 공사 중에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프란스키가 위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설명했어. 이거 오프 스피나 이 가로 세로 쌓기를 하면 수평 수직 가능하지만 기운 격차도 버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달걀 깨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보시오. 라고 두오모 바로 앞에 10m 앞에서 땅을 파고 이걸 만든 거야. 이거를 이게 브라네스키가 사람들 보여줘. 이 보세요. 안 무너지다 라고 보여줬던 사례가 2012년 11월에 발굴공사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록에는 없습니다. 기록에는 없고 오직 실물만 존재하는 거예요. 브라네스키 가로세로 쌓기. 아무 쓸모도 없는 빈 그 구조물을 조그맣게 쌓아보는 거예요. 브라네스키가. 도움공사는 내벽 먼저, 그 다음에 벽돌 건물, 그 다음에 외벽,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에 뚜껑, 랜턴을 옮겼다. 그 다음에 도움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바깥 늑골 구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잘 아니에요. 이거는 늑골은 순전히 장식이에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야,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무게를 저 허연 뼈 말이에요. 뼈 갈비뼈. 이거 얘가 이거 받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아니에요. 저거는 장식입니다. 기능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생드니에서는 이 늑골 구조가 실제로 하중을 받칩니다. 텐트 철사처럼 받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피렌체 두오모의 경우에는 바깥의 늑골이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오히려 부담만 실어주고 있어요. 힘을 받쳐주기는커녕. 랜턴도 이 부분이 모두 받쳐. 이 누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피 한 번만 안 샜습니다. 고딕에서는 갈비대가 텐트의 철심 기능을 합니다. 피렌체 대성당에서는 늑골이 무늬 장식이요. 자, 랜턴 지상 91m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랜턴 오기 전에 비 맞았어요. 포도주통을 쇠 테두리를 감싸는 것처럼, 그래서 쇠 사슬과 나무 사슬을 이었어요. 쇠 사슬,
나무 사슬과 돌 사슬을 이었는데 쇠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파괴 건설했는데 쇠 사슬은 발견이 안 됐어요. 나무 사슬이 하나, 두 개, 세 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돌 사슬이 회색이고요. 요게 이제 나무 사슬이에요. 나무 사슬 하나. 지금 막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사슬은 랜턴의 하부 구조로 이 돔과는 상관없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개, 1개.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돌사슬을 어떻게 깔았냐?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게 돌사슬이에요. 레일처럼 보이죠, 그죠? 기차 레일처럼 보여요. 이 가로, 세로, 이거 침목처럼 보이네요, 침목. 이것이 포도주통을 감싸주는 쇠 테두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무 사슬이 보이고요. 위에 돌사슬.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돌사슬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사슬은 밖으로 요 혹처럼 튀어나온 게 세로 침목의 바깥으로 돌출한 부분이에요. 돌사슬 세로 침목 보이시죠? 그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일부는 또 비 맞지 말라고 위에 벽돌도 하나씩 덮어놓고.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작업 비계 고정장치입니다. 요게 철도 침목이야. 나무 사슬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위에 거중기를 얹어가지고 석재를 올렸는데 이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도제 시절에 이걸 보고 스케치를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복원을 해서 빈치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꽃간 거기에 4층에다가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레오나르도 발명품 아닙니다. 스케치는 레오나르도 맞아요. 그렇지만 브룰레스키 발명을 레오나르도가 보고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레오나르도 스케치 중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브룰레스키의 발명이에요. 자, 브룰레스키는 네리 아이디어, 포도주통을 감싸는 아이디어를 실현을 했는데 어그사키, 바지선 계량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베어링,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케치입니다. 브룰레스키 발명이에요. 회전축 교환 장치.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와 이 구조가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던 놈이 이쪽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을 붙이냐, 왼쪽을 붙이냐. 요걸 레바를 가지고 이쪽을 붙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을 붙이면, 이거 이제 감았다가 풀었다. 요 레바만 까딱까딱 하면 이쪽이 붙기도 하고, 이쪽이 붙기도 하고 하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소를, 네 마리를 풀고, 끌고, 그 필요 없습니다. 레바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어박스. 재현한 거고요. 밀라노 과학기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발명이, 르네상스의 발명이 사실 풍차, 재분소, 휘스트밀 기어 똑같죠, 그죠? 그대로 구현됩니다. 나무만 있습니다. 쇠 필요 없습니다. 나무만 있습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아버지 그 창고 박물관에 있는. 근데 옆에 보면 바퀴가 붙어 있죠. 바퀴 붙어 있어요. 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개량된 형태예요. 어떤 방향이든지 석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코,
도모를 안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구멍 보이세요? 요 까만 구멍, 요 까만 구멍 보이시나요? 습도 조절, 구멍 보이죠, 그죠? 구멍. 여기도 있고요. 구멍이요. 도모 랜턴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도모 설계를 맡으면서 브룰레스키가 랜턴을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공사가 늘어지다 보니까 그만두고 32년에 야, 이 팔각형 랜턴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바꿔서 새로 내라. 새로 모델로를 제출해서 역시 브룰레스키가 우승했습니다. 이거 잘못 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일단 경량화에 성공했고요. 많은 빛을 수용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비새지 않게 누수, 기밀 유지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로고요. 나무. 지금 도모 박물관 2층에 있죠, 그죠? 이거 좀 보자. 이게 뭐죠, 이게? 이 소용돌이 결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봤네요, 그죠? 여기서? 이거 아니요. 알베르티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1456년이란 말이야. 근데 브룰레스키 랜턴은 1436년입니다. 이게 브룰레스키 발명이에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고대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응용을 한 거예요. 이런 건 있었죠.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소용돌이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이건 또 뭐죠? 그렇습니다. 안으로 말리는 두 개의 소용돌이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죠? 요거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하나 다시 뺐습니다. 이게 바로 브룰레스키 독창성이고, 이 모티프는 여러분들이 모든 바로크 교회 외부 장식이나 랜턴 장식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바로크 없을 뻔했어요. 하부직경을 줄여서 경량화를 했고요. 꼭대기에 청동구를 얹었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레오나르도와 그의 스승 베로키오의 작품입니다. 노란 게 베로키오와 레오나르도예요. 이 뚜껑이 열립니다. 이 뚜껑 열렸어요. 근데 이게 벼락 맞아서 1601년에 한번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올린 거예요. 여기 사다리 있습니다, 속에. 그래서 벼락 맞아서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자국 이거 표시해 놨어요. 여기 하얀 점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 점이에요. 자, 브룰레스키가 1446년에 사망하는 바람에 완공은 보지 못했고요. 후임이 72년에 완공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당대의 수학자 토스카넬리. 우리가 브룰레스키 전기를 보면 브룰레스키의 이제 원근법, 다음 시간에 이제 원근법인데요. 원근법과 수학. 그래서 수학자 토스카넬리와 논쟁을 해서 결코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토스카넬리예요. 양반이 지상 90m 랜턴에다가 청동판을 깔고 청동으로 이제 바늘귀를 만들어요. 바늘귀. 그래서 이걸 이제 해시계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서 지상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이 랜턴이었어요.
랜턴이고요. 창문. 원래는 이제 랜턴이 채광뿐만 아니라 통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통기가 안 되는 거죠. 조그만 건축물에서는 이제 통기도 됩니다.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랜턴 타워. 브루네스키 랜턴은 르네상스의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돔 꼭대기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 빛을 이제 판테온 같은 경우는 구멍을 뻥 뚫었잖아요. 직경 12m. 그래서 막 비도 쏟아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비는 쏟아지지 마라.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겨울에 비 무지막지하게 온다. 겨울에. 여름에는 또 막 안 오고. 르네상스 이전에 로마네스크 건축 중에서 노르만 양식. 우리가 이제 정복왕 윌리엄, 헤이스팅스 전투. 그래서 노르만이 영구로 건너왔을 때 노르만 양식이 노르만 시대, 노르만 고딕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노르만 양식의 노르망디 로마네스크 건축 중에서 깡에 있는 생떼띠엔 교회. 생떼띠엔 교회가 최초의 랜턴 타워예요. 타워 안에 랜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대기가 아니고 허리에, 중간에 해요. 그런데 고딕 대성당에서는 교차부가 완전히 깜깜하게 막혀버려요. 그런데 사라진 교회 건축의 중앙 천장에 브루네스키가 새로운 채광부를 부활시켰는데 이거는 이 랜턴 타워 형식이 아니고 판테온하고 비슷한데 판테온 위에다가 올린 거야. 구멍 위에다가 랜턴을 올린 거죠. 그죠? 이게 피렌체 대성당 롬의 랜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무수한 건축가들이 따라했어요. 미켈란젤로의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랜턴. 역시 브루네스키의 피렌체 두오모를 그대로 뺏긴 거예요. 자, 보시오. 이게 깡에 있는 생떼띠엔입니다. 성 세바스찬 교회인데요. 이거 막혔죠? 그렇지만 여기 뚫려야 돼, 여기. 여기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이게 교차부인데. 교차부란 게 교회를 이제 위에서 보면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잖아요. 근데 교차하는 부분, 중심이야, 중심. 딱 중심입니다. 그 교차부 천장에 빛이 막 쏟아져. 고딕은 이게 꽉 막혔단 말이야. 로마네스크인데, 노르망디의 로마네스크. 그리고 이게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유일하게 모든 고딕 중에서 영국 고딕, 영국 고딕에서만 이 교차부 채광부가, 랜턴 타워가 들어가죠. 그죠? 그 영국 고딕의 특징이야. 보시오. 일로 빛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교차부예요. 빨간 게. 이 빛이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요. 다 노르만 양식. 딱 들어오면, 저 노르만이잖아. 교차부 위에 환해? 노르만이야. 이건 뭐야? 파리 노틀담. 교차부, 가로, 세로. 요게 이제 세로고, 요게 가로인데요. 이게 장미창, 북쪽, 남쪽 장미창이죠. 그죠? 근데 교차부 중앙에 옆에서도 안 들어오고 가운데서 다 막혔네요. 이게 고딕이요. 아미엥, 노틀담 역시 교차부 옆에도 없고 중앙에도 없고 없습니다. 그냥 안 들어오게 생겼, 빛이 없게 생겼어요. 그죠? 옆으로 다 들어오고요. 보베, 생피에르 여기 다 막혔어요. 깜깜해요. 쾰른 대성당, 교차부 다 막혔습니다. 이건 캔터베리, 이게 교차부인데요. 중앙은 막혔지만 이 랜턴 타워, 이를 막 빛이 막 들어오네요. 이건 뭐야? 노르만 고딕이잖아요. 영국에만 있다는. 그래서 교차부 위에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일로 막 정신없이 빛을 집어넣는 게 영국식이요. 이게 영국식입니다. 교차부가 막혀 있으면 대륙식이고
교차부가 예쁘면 빛이 막 들어오고 가면 영국 고딕이죠. 딱 이 구분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교차부 랜턴 개념은 정보광 윌리엄이 발명한 거냐? 하기야 소피아. 뚜껑 막혔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들어옵니다. 옆에서 들어요.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는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몇 개 없지만 아포스톨 교회에서부터 무수히 많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옆에서도 들어오고 위에서, 이게 랜턴인데 옆에서 들어오고 위에서 들어오나.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옆에서 들어오고 위에서 들어온다. 이게 뭐야? 브를레스키를 그대로 뺏겨 쓴 거 아니야? 팔각형이 원형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달라진 점이 없어요. 사이즈만 좀 다르고. 도쿄의 마르노우치 역사 북쪽 출구가 도움인데 지붕 암벽은 로마 판테온 신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많은 가이드북에 실려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 이게 도쿄란 말이야. 도쿄. 근데 여기 보면 중앙은 막혀 있고 돔 하부 측창이 아래쪽이 창문이 뚫려 있네요. 중앙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도쿄인데 하기야 소피아가 중앙은 막혀 있고 옆에 뚫려 있죠. 판테온은 중앙은 뚫려 있고 옆은 막혀 있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 아니야? 여기서. 얘는 또 얘는 피렌체 두오모를 뺏긴 거고 베드로 대성당. 도쿄는 하기야 소피아를 뺏긴 거예요. 이 무작정 믿으면 안 됩니다. 수학자 토스카넬리. 아까 이제 바늘귀, 청동판으로 바늘귀를 심었다. 이게 랜턴인데요. 여기 바늘귀 보이시나요? 여기 바늘귀예요. 바늘귀, 파란 화살표, 바늘. 이게 토스카넬리가 심어놓은 걸 지금까지 그대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위에다가 이제 까만 천을 씌우고 요거만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깜깜해지겠죠? 여기로 이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갑니다. 이 빛이 바닥에 떨어져요. 이게 이제 두오모 바닥에 선을 하나 황동으로 금속 자를 하나 박아놨는데 저게 주문 동지하지.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메리디안 좌우선입니다. 박아놨고요. 좌우선. 교회 중에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보다 더 사이즈 크게 키웠다가 돈 떨어져서 이제 짓다만 볼로냐의 산 페트로니오 교회 안에 들어가 볼까요? 천장에 이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이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까 피렌체 두오모 그리고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도 또 선 있어요, 그죠? 그거 나왔습니다. 좌우선 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도 박혀 있고요. 로마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데이 마르티리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하얀 구멍 뚫린 거 보이셔요? 아. 구멍 뚫어놨습니다. 뚫었어. 그레고리우스 13세. 양반이 그레고리우스력, 율리우스력 그만 씁시다.
앞으로 그레고리우스력으로 갑시다. 그 양반이 바로 그레고리우스요. 13세인데. 지금도 이제 동방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데서는 율리우스력을 쓰죠. 그죠? 그래서 부활절도 다르고 이제 다 달라요. 베드로데 성당에 있는 그레고리우스 교황 13세, 이게 바로 이제 그레고리우스력 선포 장면. 양반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이거예요. 카데나 데 메디치, 뭐 학살, 바르톨로메오 학살, 그런 거 이제 다 창피하니까 지우고, 그레고리우스력 도입 기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악마가 막, 지금 이제 우주의 질서가 바로 잡힌 거 아니야. 그레고리우스력 때문에. 악마가 막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프랑스 위그노를, 프로테스탄트들을 악마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쫓겨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이 프랑스 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이 괜찮은 이유가 그때 위그노들 덕분이에요. 교회 건축 내부에 왜 이렇게 자우선을 박아놨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믿음의 물리적 확신. 교회가 천체의 움직임과 시간의 지배자인 신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래서 지동설 잘못된 거야. 갈릴레오, 너 틀렸어. 왜냐?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수아, 야, 태양아, 너 잠깐 거기 서봐. 달, 너도 움직이지 마. 그랬더니 태양이 딱 그 자리에 서고 달도 멈췄다는 거야.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움직이다가 멈추라니까 멈춰. 이게 천동설 아니야? 근데 너 왜 지동설이래? 너 그러면 성서를 거짓말이라는 거야? 넌 파문이야.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얘기가, 그죠? 그래서 자우선을 새겼습니다. 피렌체 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양반이 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싹 다 거짓말이고요. 또 싹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자, 이게 이제 아까 로스킹 이희재 선생 이렇게 써놨어요. 브로네스키는 몇 가지 방법을 고안했다. 돔의 모양을 점형으로 바꿨고 팔각형으로 설계했다. 아니죠, 그죠? 이거 네리디 피오라반티잖아요. 네리디 피오라반티가 50년 전에 아이디어를 다 낸 거를 브로네스키가 실현을 한 거지 고안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돔을 내부와 외부 두 겹으로 만들어서 힘 안 분산시켰어요. 내벽이 다 떠맡았어요. 외벽도 내벽을 안 도와줍니다. 무게만 얹어줬어요. 어떻게 분산을 시킵니까? 분산 안 시켰어요. 내벽이 다 몰빵한 거야. 돔 꼭대기로 올라 사용하는 계단이 이 두 겹의 돔 사이 공간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헤링본 방식으로 벽돌을 쌓아 견고함을 더했다. 이걸로 끝입니다. 설명이 이게 다예요. 헤링본,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 트라이누스 광장에. 고대 유적에도 헤링본 이미 존재했습니다. 벽돌을 쌓아 견고함을 더했다. 아니요. 헤링본을 경사벽면에 적용했고, 그 다음에 내벽의 내부 직경과 외부 직경의 차이를 이용했고, 그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메라 조리개 형태로 소용돌이 패턴의 세로벽돌로 경계를 막아서 가로벽돌이 일직선으로 밑으로 빠지는 거를,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막아줬죠. 그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내용을 싹 다 빼놓고 헤링본으로 벽돌 쌓아 견고함을 더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만 읽고 우리가 피렌체 두오모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세컨더리만 읽고 밑줄 쳐가지고 그거 그냥 인용하고 끝낸 거. 약 400만 장의 벽돌로 쌓았다. 그러니까 어떤 밀리언 디 마또니 벽돌 800만 장이야. 400만 장이야. 800만 장이야. 이거 너무. 브로네스키가 돔 공사를 맡았을 때 뚜껑이 없었습니다.
하늘 있고 새들이 막 똥 싸고 가고 그랬어요. 첨도아치. 그런데 이 첨도아치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반듯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랬는데요. 이중 지붕 구조로 경량화, 속에 이제 바람이 통하게 해서 경량화하고 하중 분사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됐다. 그런데 브루넬레스키는 내벽에 몰빵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중돔 구조가 껍데기를 두 개로 쌓는 게, 벽체를 두 개로 나누는 게 피렌체 두오모 이전에 있었느냐? 있습니다. 라벤나에 있어요. 6세기 라벤나 산 비탈레, 서로마 제국 수도, 원래 이제 밀라노가 수도였었는데 옮겼죠, 그죠? 동고트 때문에. 이중돔은 페르시아 발명입니다. 비잔틴 건축에서 흔히 보고요. 베네치아 산마르코 천장 뜯어보면 이중 지붕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나무로 만들었어요. 돌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로마 베드로 대성당도 이중돔입니다. 런던 세인트폴은 삼중돔이에요. 이게 산비탈레 하나, 두 개. 네. 이중 지붕이죠, 그죠? 이중 지붕입니다. 그리고 벽 속에 이런 항아리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무게를 경량화 시켰습니다. 여기도 이제 항아리 같은 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항아리보다 훨씬 작은 건데, 암포라보다 작은 건데요. 볼팅 튜브라고 합니다. 일단 코카콜라처럼 생겼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쪽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이을 수 있습니다. 꽁무니끼리 서로 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으면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도 만들 수 있어요. 곡선도. 이게 천장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크 천장이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브루넬레스키는 고대 판테온의 건축 방식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거짓말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피렌체 두오모, 로마의 판테온에서 영감을 얻었다. 양정모. 브루넬레스키는 판테온을 보고 피렌체 대성당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판테온은 콘크리트를 통으로 부어 넣어서 만든 거고, 피렌체 대성당은 콘크리트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졸리 콘크리트 구하기 힘들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다음에 돔 하단부 기초가 아래쪽 벽체가 부실해가지고 위에다 콘크리트 부으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판테온, 네로 황제의 황금궁성,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판테온의 모범이 되었던 수영장 건축, 내부 구조고요. 판테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이즈만 작아요. 바이에에 있는, 이건 지난번에 봤고요.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판테온 대신에 쪽에서 봤습니다. 내부가 콘크리트하고 벽돌 조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로 통으로 지었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딱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벽돌이 몇 개 붙어 있지만 이쁘니까 안에는 다 콘크리트예요. 근데 이거를 피렌체 대성당 도움에다가 이걸 올린다. 이건 안 되죠, 그죠? 베누스 로마 신전의 일부인데요. 이건 지나가고. 자, 안 그래도 지금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걸 얹어보세요.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판테온을 참고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콘크리트 안 썼고요. 가로, 세로 쌓기로 해결했습니다. 판테온도
그 다음에 판테온에다가 암포라를 집어넣었다, 항아리 집어넣었다, 뭐 이런 다른 책이 막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나와요. 이 거짓말이면. 브렐렌스키 돔을 쓴 로스킹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로스킹은 브렐렌스키 돔에서 세 차례 이상 사실로 제가 이제 찾아낸 건 한 40가지 되는데,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주장 3가지가 다 틀린 거야. 어쨌든 암포라를 넣었다고 로스킹도 주장하고 있어요. 독이 파편, 쪼가리가 들어간 거는 확인됐지만 빈 항아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빈 항아리를 벽체나 돔 천장에 통으로 넣은 것은 4세기부터입니다. 2세기 초에는 없었어요. 지붕 경량화. 자, 항아리 넣었어요. 항아리 들어간 거예요. 속에 항아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아리 막 보이고요. 항아리 보이죠, 그죠? 빨간 게 항아리예요. 항아리. 다 4세기부터, 다 4세기. 항아리. 그 다음에 이 항아리보다 더 널리 사용된 것은 볼팅 튜브였다. 볼팅 튜브는 2세기부터 사용이 됐어요.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 사이즈 다양하고 꽁무니를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지고 넣고 아치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라벤나에서 봤던 2개의 세례당, 아리아니 세례당과 그 오소독스 세례당 돔 지붕을 전부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 볼팅 튜브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꺾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오소독스 네오니아노 세례당인데요. 요게 이제 둥글게 생겼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에 볼팅 튜브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요 밑에 프레스코가 있고, 윗부분이요. 브렐렌스키는 이 뚜껑 윗부분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죠. 이 지붕 밑인데, 그죠? 여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볼팅 튜브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볼팅 튜브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말아놨네요. 지붕 경량화. 이게 튼튼합니다. 여기까지 안 무너진 거 아니에요. 2400년 동안. 네오니 세례당. 볼팅 튜브 보이시죠, 그죠? 싸고, 가볍고, 공면 활용이 되고, 뭐, 좋은 점 많아요. 볼팅 튜브를 알았으면 볼팅 튜브를 썼을까요? 근데 이 사이즈가 커서, 그리고 볼팅 튜브로는 위에 랜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버티기가 아마 브렐렌스키는 알았어도 채택을 안 했을 겁니다. 자, 이 주름을 주는 이유는 이 점토에 더 밀착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미술의 역사를 다룬 책에서 거의 대부분 책이 피렌체 대성당을 고딕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곰브리치도 브렐렌스키 돔을 고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둘로 딱 쪼개가지고 몸통은 고딕이고 둥근 돔은 고딕이 아닙니다. 랜턴은 바로크예요. 물론 이제 바로크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의외로 많은 책에서는 피렌체 대성당을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아마 이게 이제 양식사, 시대별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걸 고딕에 집어넣기도 그렇고, 르네상스에 집어넣기도 그렇고, 막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렐렌스키의 돔, 피렌체 대성당을 고딕에 같이 포함시켜버리면 그 너무 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곰브리치 224쪽을 봅시다. 브렐렌스키가 피렌체 대성당 건축을 떠맡게 됐는데요. 이거는 고딕 성당이다. 피렌체 대성당은 고딕 성당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곰브리치가. 브렐렌스키는 고딕 전통의 일부를 형성하는 기술적 창안에 대해서 브렐렌스키 고딕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브렐레스키 명성은 궁융천장을 만드는 고딕 기법을 몰랐으면 이거 피렌체 대성당 자체의 구성과 설계가 불가능했을 거다. 이건 그러니까 고딕이라는 거야. 브렐레스키 고딕 공부 많이 했고, 고딕의 궁융형 천장 기법, 고딕 기법, 이거 덕분에 피렌체 두오모 뚜껑 얹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번역도 잘못됐어요. 그죠? 제가 새로 번역했습니다. 브렐레스키는 이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번역이나마 일단 먼저 바로 잡읍시다. 브렐레스키는 고딕식 천장 올리기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곰브리치 주장이죠. 그죠? 고딕 건축의 천장 구조와 형식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응용함으로써 피렌체 대성당의 돔 건축가라는 명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 번역은 이렇고, 물론 이제 내용은 엉터리지만 일단 번역부터 바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피렌체 대성당의 돔은 고딕 시대의 건축가 네리 디 피오라반티의 아이디어를 브렐레스키가 여러 가지 발명품을 통해서 실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의 랜턴은 사후에 제작되는데 브렐레스키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랜턴 구조가 우리가 아까 나무로 만든 모델로 봤었죠. 그죠? 그 랜턴을 보면 르네상스를 넘어서 바로크를 선취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은 다이달로스입니다. 이카로스, 다이달로스. 그렇지만 레오나르도가 무동력 글라이더를 실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계도 만들었지만 뜨지를 못했어요. 펄럭거리는 건 못 떴어요. 그렇지만 글라이더는 떴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라이트 형제가 양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드디어 비행기를 완성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발명이 다이달로스입니까? 레오나르도입니까? 라이트 형제입니까? 누구라고 해야 돼요, 이걸? 아이디어 구상만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통은 고딕이지만 돔은 르네상스로 봐야 된다. 결론. 곰브리치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브렐레스키의 피렌체 두오모를 고딕으로 보고 있다. 돔 외부에 드러난 갈빗대 구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돔 외부 갈빗대는 늑골 구조는 고딕의 늑골 천장과 달리 아무런 기능이 없다. 심지어 랜턴 무게도 못 버틴다. 피렌체 대성당 돔은 르네상스다. 아울러 판테온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부록. 미켈란젤로의 다윗. 아니, 미켈란젤로 다윗을 왜 두오모하고 같이 붙이느냐? 다윗을 처음에 여기다가 올리려고 그랬어요. 12점을 만들어서 쭈르륵 요 자리에다가 돌아가면서 요 노란 화살표는 이제 다윗 자리고 쭈르륵 그 환상벽 위쪽에 아까 우리가 공중부벽이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쭈르륵 올린 거였어요. 그래서 2010년 11월 12일에 퍼포먼스를 했어요. 물론 대리석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서 올렸어요. 며칠 전시하다가 대성당 정문에 또 갖다 놨다가 또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쇼를 하고 막. 저 자리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윗이 원래 이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원래 전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여러 영웅들을 예언자, 여러 조각가가 제작해서 트리뷴 외부를 따라서 전시하겠다. 트리뷴이 뭐냐? 로마네스크 시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로마네스크 교회는. 근데 고딕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계단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층부에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측창부 위쪽에서 또 빛이 들어오고, 맨 위에 고창부에서 또 빛이 들어오고. 그런데
계단 위쪽에 2층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꺾었는데 그 부분의 공간이 로마네스크와는 달리 공간이 하나 또 새로 생겼어요. 그게 이제 트리뷴이라고 그래요. 트리부누스라고 그래요. 건축 용어로. 그 위에다가 지금 이제 턱이 생겼는데 그 위에다가 장식으로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왜 다윗상을 세웠느냐, 정치적 상징이 뭐냐. 그래가지고 잘못 썼네. 김상근입니다. 근 교수는 이웃도시 피사와의 적대 관계 을 이유로 프랑스 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쪽을 보고 있어요. 서쪽을. 이탈리아 서쪽에 프랑스가 있습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프랑스는. 이 서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야. 교황청 이쪽 방향도 아니에요. 서쪽을 보고 있어요. 서쪽. 교황청은 어디 있죠? 남쪽에 있잖아요. 현재 시뉴라 광장으로 옮긴 백교궁. 원래 이제 백교궁 안뜰에다가 놓으려고 그랬다가 바깥으로 뺀 거예요. 다윗은 서남쪽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백교궁 앞에 지금 자리에 전시한 다음에 요 돌팔매, 팔매끈, 무린매와 요 나무에다 금박을 발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직접 가서 발랐어요. 2달 있다가 가서 발랐어요. 지금 이제 다 바뀌어서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나뭇잎 뭐냐? 이 빅토리아 여왕. 이 양반이 너무 이거 엄격한 사람이에요. 피아노, 무슨 선반, 가구 다리가 이렇게 싹, 이거 여성의 허벅지하고 안 된다. 이거 천으로 씌워라. 식탁보, 러너, 뭐 이런 거 씌워가지고, 다리가 은큼한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빅토리아의 왕이야. 무굴 제국 멸망시킨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 무화과를 떼다 붙여, 여왕님 오신다 하면 얼른 붙이고, 여왕님 가셨다 하면 또 얼른 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파리 탈착을 해. 그 남아있어요. 지금 빅토리아 엘버트 뮤지엄 가면 이파리 따로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액자에. 여기 있네요. 이게 그 다윗 거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왼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뭘 돌팔매 하려고 돌덩어리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돌덩어리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죠, 그죠? 오른손에 돌덩어리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 야, 이거 귓구멍, 그 다음에 이거 뭐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혹시 드릴을 사용한 거 아니냐? 김상근 교수. 이 양반이 미켈란젤로가 드릴을 만들어 갖고 조각을 했는데 전무후무한 기술이었다.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드릴을 썼다는 거예요. 대리석 조각을 하면서 헤어스타일, 뭐 콧구멍, 뭐 이런 거 드릴을 썼다. 아니요. 고대 헬레니즘 시대부터 조각 작품에 드릴을 많이 썼고요. 그보다 앞서서 기원전 4세기 코린토스식 기둥머리에서도 드릴을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공화정 시대 때도 썼고요. 기원 후 1세기 70년경 1세기의 후반에 플라비우스 시대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베스파지아누스 이 세 명이 이제 플라비우스 가문인데요. 이때 드릴이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이 다 드릴로 판 거예요. 이 구멍 보이시죠? 드릴 구멍. 자, 이게 플라비우스 왕조 시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부인 도미티아. 벌집머리처럼 생겼는데
여기다 드릴 써서 만든 것들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이미 드릴 다 사용했어요. 조각 작품에. 근데 김상근 교수는 뭐라고 그래요? 16세기 초야. 1504년, 16세기 초에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드릴을 전무후무 이런 걸 이제 올림머리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이런 올림머리 했다. 근데 이런 올림머리를 우리말로 이렇게 아무도 번역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말벌집 같기도 하고, 약간 뽀글이 머리? 뽀글이 헤어스타일. 말벌집 헤어스타일? 인순이 헤어스타일? 어쨌든 1세기에 드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편 곰브리치는 131쪽 서양밀서 조각가가 드릴을 사용한 것이 서기 400년경 4세기 말 5세기 초에 처음으로 썼다는 거야. 이 그림을 딱 내세우면서 아프로디지아스의 한 관리의 초상 조각. 자, 여기에 드릴을 쓰고 있는데 헤어스타일에 이게 최초라는 거야. 최초다. 이게 왜 최초냐면 그리스 조각을 보면 세련되고 조화롭다. 그런데 좋은 예술가들 다 죽고 로마 시대 이제 4세기, 5세기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정도 없고 끈기도 없고 섬세함, 신미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칠고 손쉬운 방법 드릴을 사용하기 시작해. 이게 400년에 이런 그래서 이게 조잡하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드릴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왼쪽 세련됐는데 베스파지아누스 황제 세련됐는데 오른쪽은 너무 거칠다, 조잡하다. 드릴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파지아누스 초상 조각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것도 이제 곰브리치 책에 나오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실물을 닮았는데 이런 작품에 익숙했던 로마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아프로디지아스 관리를 봤다면 야 이건 세련인데 넌 왜 조잡해? 하면서 퇴짜를 놨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조잡하다. 퇴짜를 놨을 것이다. 퇴짜를 놨을 퇴짜 아니야? 퇴짜? 퇴짜가 맞아요. 그렇다면 서기 400년경의 아프로디시아스 조각가는 서기 1세기 베스파지아누스 황제 세련된 퇴짜를 솜씨가 피낙한 너무 조잡하고 드릴도 막 사용하고 그런 거냐? 서기 5세기 400년 이후에 조각에서 드릴을 사용한 게 카타콤 벽화처럼 이런 거냐? 머리카락에서 드릴을 사용했는데 세련미의 결핍과 끈기 부족을 입증하는 증거냐? 곰브리치 반박합니다. 아프로디시아스 입상은 곰브리치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미완성작이에요. 조잡하고 야만적이고 거친 작품이 아니라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거칠고 조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 만들다가 마른 거예요. 곰브리치는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머리카락 수염, 목덜미 등에서 미완성의 흔적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다. 아프로디시아스 입상의 거칠고 투박한 마감은 미완성 단계의 대리석 표면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카락 틈새에 보이는 드릴 자국은 헤어스타일의 볼륨, 깊이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곰브리치는 완성작으로 본 거예요. 이거 완성작인데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느냐?
세련미 부족과 끈기 결핍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구멍 막 뚫어놨어요. 그죠? 이 구멍 숭숭 뚫어놨습니다. 이 수염 보세요. 표면 처리 보세요.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이야, 미완성. 아니, 미완성을, 이 미완성 아닙니까, 이거? 이 미완성인데. 거칠고 조잡하며 드릴을 사용했다. 드릴을 400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곰브리치가 주장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봤듯이 기원전 4세기 이전에 이미 드릴을 사용했었고, 고대 그리스의 드릴 수준은 오늘날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밀 가공. 로마 초상 조각에서 드릴 사용은 기원전 공화정 시대였었고요. 고대 그리스에도 잔뜩 있었습니다. 서기 2세기 광범위하게 사용됐고요. 서기 400년 이후에 조각가들이 세련미 조화의 감각을 상실하고 자급 편의를 위해서 쉽게 가려고 드릴을 사용하고 거칠고 조잡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사례도 잘못되고 미완성 사례를 완성 사례처럼 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드릴. 그리스에 프랑크티 동굴이 발굴이 되는데요.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 3만 년 이상을 살았어요. 3만 5천 년을 살았어요. 계속 층이 쌓입니다. 그리고 드릴 촉, 주로 이제 활드릴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돌을 끼우면 힘이 좋아집니다. 계속 물하고 모래를 뿌려가면서 돌을 팠어요. 펌프 드릴 누르면 이렇게 쭉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활드릴 펌프 똑같은 거고요. 프랑크티 동굴. 그리스 학생들 맨날 거기 답사가요. 여기서 발굴이 됐고요. 그렇지만 드릴은 활드릴이나 끈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건 촉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원전 5세기 초에 그리스 도기의 드릴 작업이 보입니다. 이 작품인데요. 지금 다나에 페르세우스 임신했어요. 아크리시오스 왕한테 이제 의탁하는데 바다에다가 이 괴짝에다가 엄마 아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바다에 띄워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바다에다가 그런데 숨구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숨구멍을 드릴로 뚫고 있어요. 드릴로. 지금 이게 활드릴입니다. 활드릴. 이 드릴 아니요? 윗부분에 있는 글이요. 이것도 지금 드릴을 쓰고 있고요. 자, 이제 배 타고 갑니다. 엄마하고 아기하고요. 발견이 됐어요. 기원전 5세기 초에 도기 그림에 나타난 그리스 드릴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 2층에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장치인데요. 청동 금속판에 지금 바다에서 건졌어요. 안티키테라 그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흔한 것들이고요. 이 기계장치가 나오는데 기원전 2세기 작품입니다. 로도스 또는 코린토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최초의 전문 시계고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1901년 발견되는데 술라 아테네 초토화하고 다 불지르고 나무 싹 다 베어오고 그리고 술라가 아테네 그 올림피에이온 제우스 신전 있잖아요. 거기 그 코린토스 기둥을 로마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포rum 로마누에 사투르누스 신전이 있잖아요. 그 코린토스 기둥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식된 최초의 코린토스 양식이야. 술라. 어쨌든 나쁜 놈이긴 한데 뭐 그런 업적이 있고요. 기원전 1세기 초에 안티키테라 해역에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자, 이 기계장치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 행성들을 움직이는 아르키메데스 성구에 대한 키캐로 기계장치 재료는 청동 톱니바퀴 30개, 그 다음에 신발 상자 사이즈의 나무 케이스가 그 청동 기계장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장치의 이집트 달력, 이집트어하고 그리스 코임의 알파벳으로 행성 기호, 그 알파벳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행성 기호들, 뭐 수성, 목성, 그 기호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레바를 앞뒤로 돌려서 시간, 날짜, 달력, 행성 운행, 올림피아 제전의 경기 날짜 4년마다 한 번씩 일시과 월시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예요. 이게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됐어요. 뒷판에는 숫자, 운행 사이클, 기계 작동법 등 3,400자가량의 코인의 그리스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계장치가 누가 제작했는지, 누구 주문을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안티키테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물입니다. 제가 고고학박물관 2층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뒷면입니다. 디테일이고요. 디테일, 코임의 그리스, 복원 그림이고요. 복원. 이걸 드릴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금속 가공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드릴을 어쩌고저쩌고. 기원 후 400년에 처음으로 드릴을 어쩌고. 고대 그리스에는 목재, 테라코타, 석재, 상하 가공에 드릴이 광범하게 사용됐다. 기원전 2세기 안티키테라 기계장치의 경우 드릴을 사용한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김상근 교수와 곰브리츠 모두 드릴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